박서준의 몸은 잠을 아무리 자도 풀리지 않을 만큼 쑤셨다. 주말 내내 김 반장네 현장에서 망치질을 하느라 손은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였다. 목재를 나르느라 등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작업판은 톱밥과 마른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전에는 공장에서 12시간 야간 근무를 하며 그의 생각보다 더 시끄럽게 울부짖는 기계들을 다뤘다. 그 틈틈이 할 수 있는 모든 잡다한 일을 맡았다. 이웃의 브레이크를 교체해주고 새는 파이프를 고치고 고철을 실어 날랐다. 동전 한 푼도 소중했다. 등록금은 결코 저렴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아를 생각하면 그녀가 간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미소, 그를 힘껏 껴안으며 우리 해낼 수 있을 거야. 서준아라고 속삭이던 모습을 떠올리면 함께라면 모든 피로가 가치 있게 느껴졌다. 그는 모든 멍과 쑤시는 통증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얀 울타리가 있는 작은 집, 그녀의 푸른 눈과 그의 다부진 얼굴을 닮은 아이들, 안정, 행복, 그것이 꿈이었다. 오늘 밤 그 꿈은 아주 가까워진 듯했다. 서아는 그날 아침 졸업했고 졸업가운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서준은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공장 근무를 쉴 수 없었다. 기계는 의식을 위해 멈추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를 위해 보상할 계획을 세웠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노란 튤립 한 다발과 저렴한 샴페인 한 병을 사기 위해 들렀다. 그의 낡은 포터트럭이 마당으로 들어설 때 해는 지붕 뒤로 저물며 하늘을 노란색과 보라색 줄무늬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시동을 끄고 잠시 가만히 앉아 피곤한 눈을 비비며 그녀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할 방법을 되새겼다.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거실은 풍선과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값비싼 샴페인 한 병이 커피 테이블 위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들의 허름한 집이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서프라이즈. 서준이 튤립 다발을 내밀며 작게 말했다. 서아는 소파 옆에 서 있었고 머리는 곱슬거렸고 화장은 완벽했으며 여전히 졸업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빛났지만 표정은 차가웠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없었고 그가 폭풍우를 뚫고 지켜주던 여자의 흔적은 더 이상 없었다. 서준이 더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서아는 갈색 봉투에 손을 뻗어 종이 뭉치를 꺼냈다. 그녀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그것들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여기 서명해. 서준은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다. 뭐? 이게 뭐야? 이혼 서류.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 단어는 그에게 강한 충격처럼 다가왔다. 가슴이 조여왔고 잠시 동안 그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종이를 내려다보고 다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장난하는 거지, 서아.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장난 아니야. 내 비참한 변명들을 너무 오래 참았어. 내 역할은 끝났어, 서준아. 이제 넌 그냥 짐일 뿐이야. 튤립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낡은 카펫 위로 조용히 떨어졌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희생, 땀, 그리고 피로의 세월이 잔인한 농담처럼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다. 공부하기 위해 외로웠던 밤들. 청구서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 했던 초과 근무. 그의 모든 동전. 모든 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녀의 꿈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짐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부엌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준의 가장 친한 친구인 혜진이 와인 한 잔을 들고 부엌 조리대에 기대어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희죽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드디어 깨달았구나. 예. 그녀가 서아에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서준을 쳐다보며 덧붙였다. 이제 얻어먹을 것도 끝났나 보네. 혜진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의 어머니인 김 여사가 식탁 의자 중 하나에 앉아 샴페인을 한 모금씩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어조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서준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걸릴지 궁금했단다.
미래가 밝은 간호사가 기름과 땀 냄새 나는 남자에게 얽매일 필요는 없지. 서준의 턱이 굳어졌고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다. 난자의 산호도로 귀에 서서 그는 서아 그의 아내 그가 안다고 생각했던 여자를 쳐다보며 망설임, 수치심 또는 사랑의 어떤 흔적이라도 찾았지만 그가 찾은 것은 차가움뿐이었다. 서아야. 그가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내가 한 모든 것, 내가 포기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였어. 나를 위해서? 그녀의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잔인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생각했어? 제발. 바보처럼 굴지 마. 서준아. 나는 너에게 희생을 요구한 적 없어. 너는 스스로 그렇게 했고, 이제 나는 너에게 아무 빚도 없어. 혜진이 조롱하며 박수를 쳤다. 아이고, 정말 잔인하네. 서준의 목구멍이 타는 듯 했다. 그는 소리치거나 애원하거나 이유를 알기를 요구할 수 있었다. 그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추가 근무를 받아서 트럭에서 잠을 잤던 밤들이나 그녀의 교과서를 사주기 위해 아버지의 시계를 팔았던 일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보니 그는 진실을 깨달았다. 그가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천천히. 서준은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그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만족감은 주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는 종이 뭉치 끝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잉크가 종이에 번지며 5년간의 희생이 하나의 서명으로 변했다. 그가 펜을 내려놓았을 때 방은 혜진의 킥킥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서준은 한마디 말도 없이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청바지, 작업화, 셔츠 몇 장, 그리고 그의 낡은 공구 벨트. 더 이상 그에게 속한 것은 없었다. 거실에서 혜진이 외쳤다. 내 자존심은 잊지 마, 서준아. 오, 잠깐. 넌 자존심이란 게 없었지. 김 여사가 살짝 웃었다. 서준은 가방을 잠그고 어깨에 메고 거실로 다시 걸어 나왔다. 그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한 번도. 밖은 저녁 공기가 시원했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는 더플백을 트럭 짐칸에 던져 넣고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그를 진정시켰다. 창문을 통해 그는 서아가 현관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찰나의 순간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가 나를 다시 부를지도 몰라. 어쩌면 이건 그냥 분노일 뿐이야. 어쩌면 그녀가 한 모든 말을 철회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날카롭고 승리에 찬 웃음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준은 핸들을 꽉 쥐고 앞길을 멍하니 쳐다보며 운전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2장. 유령도시. 서준의 트럭 바퀴 아래로 스마일의 도로가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는 목적지가 없었고 단지 낡은 포터 트럭의 꾸준한 엔진 소리와 그를 방금 떠나온 삶으로부터 더 멀리 끌어당기는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뿐이었다. 이혼 서류는 여전히 조수석 서랍에 처박혀 있었고 서아의 집을 떠난 후 쑤셔 넣은 곳에서 구겨져 있었다. 밤에는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 베개로 삼았다. 차 안 공기는 엔진 오일과 오래된 커피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왠지 모르게 그가 떠나온 집보다 더 익숙하고 더 안전했다. 잠은 조각조각 찾아왔고 앞 유리를 통해 비치는 가로등 불빛과 속박되지 않은 느낌의 공허한 침묵에 방해받았다. 그의 전화기는 계속해서 울렸다. 화면에는 동생인 지훈의 이름이 떴다. 때로는 10번 연속으로 전화가 오기도 했다. 서준은 결코 받지 않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5년을 그저 발판으로만 여긴 여자에게 낭비했다고?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심장을 도려내게 내버려 두었다고? 그는 3일째에 전화기를 껐다. 세상은 그에게서 멀리. 걱정했지만 그를 찾을 필요는 없었다. 4일째 되던 날 연료 게이지가 거의 바닥을 쳤다.
그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더 작은 길로 들어섰고 쓰러져가는 헛간과 무너진 울타리가 있는 오래전 잊힌 농장들을 지나쳤다. 라디오는 잡음만 나왔다. 길은 나무숲을 구불구불 통과할 때까지 좁아지다가 갑자기 넓어졌다. 녹슨 파란색 표지판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거의 읽을 수 없었다. 제비 시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준은 트럭의 속도를 줄였다. 앞의 마을은 마치 다른 시대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상점들이 주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먼지로 뒤덮인 창문이 있는 철물점, 몇 년 동안 돌아가지 않은 이발소 간판, 낡은 산책로 판자는 개를 산책시키는 노인의 무거운 발걸음 아래에서 삐걱거렸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황량해 보였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바로 서준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식당 옆의 작은 자갈밭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 깜빡이는 네온 사인에는 두 번째 기회 카페라고 쓰여 있었다. 그 말들은 쓰라린 아이러니를 담고 있었지만 그 광경은 그의 가슴에 희미한 따뜻함을 불러일으켰다. 아는 커피와 튀긴 베이컨 냄새가 났다. 구석에 있는 주크박스는 수십 년 전의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비닐은 낡았고 카운터는 수년간의 팔꿈치가 계란 접시에 기댄 채 반짝였다. 몇몇 현지인들이 흩어져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카운터 뒤에는 5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고 넓은 어깨, 은색 수염과 강인한 팔뚝을 가진 풍채 좋은 모습이었다. 그는 수건에 손을 닦고 서준이 들어서자 그를 쳐다보았다. 밖에 세워둔 트럭, 당신 건가? 남자가 물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테이프랑 기도로 붙어 있는 것 같네. 서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렇죠. 남자는 자신의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오랫동안 밥 못 먹은 사람처럼 보이네. 서준은 망설였다. 현금이 별로 없어요. 묻지도 않았어. 남자가 끼어들었고 그의 손은 이미 접시를 짚고 있었다. 내 이름은 최 사장이야. 여긴 제빛 시내라고. 우리는 지갑 걱정하기 전에 사람들부터 먹여. 서준은 의자에 앉았다. 너무 피곤해서 논쟁할 기운도 없었다. 최 사장님은 계란, 토스트, 그리고 천국처럼 향기로운 베이컨 한 접시를 내려놓았다. 첫 입에 서준은 거의 무너질 뻔했다. 그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깨닫지 못했다. 한동안 그들은 조용히 식사했다. 최 사장님은 카운터에 기대어 그를 지켜보았다. 이런 일을 겪고 있군. 서준이 식사 중간에 중얼거렸다.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보이는군. 서준은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최 사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빚지지 않았다. 더 이상은 최 사장님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긴 조용해. 일자리를 찾는다면 괜찮은 일자리도 많아. 김 반장네 건설 현장은 항상 일손이 부족해. 급여도 괜찮고. 제안은 공중에 떠 있었다. 지금까지 서준은 다음 마일 너머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일에 대한 생각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를 붙잡았다. 김 반장님은 어디서 찾죠? 서준이 물었다. 제재소 주변에 물어봐. 최 사장님이 그에게 커피 한 잔을 더 따라주었다. 최 사장님이 보냈다고 말해. 다음 날 아침 서준은 제재소로 차를 몰고 갔다. 특별한 것은 없었고 단지 목재 더미, 자갈 위를 쿵쿵거리며 달리는 지게차, 그리고 지시를 외치는 안전모를 쓴 몇몇 남자들 뿐이었다. 사무실 근처에 서 있던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명령을 외치고 있었다. 서준이 다가가자 남자는 그를 돌아보았다. 김 반장님이세요? 누가 묻는데? 남자가 투덜거렸다. 제 이름은 서준입니다. 식당의 최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일손이 필요하실지도 모른다고요. 김 반장은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낡은 작업화, 거친 손, 피로로 지친 얼굴. 잠시 후 그는 일꾼들 쪽으로 턱을 까딱했다. 땀 흘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환영이지. 망치질 좀 할 줄 아나. 서준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망치질에는 익숙합니다. 그것으로 김 반장에게는 충분했다. 좋아, 그럼 지금 시작해. 안전 못 쓰고 와. 일은 혹독했지만 그것은 서준이 이해하는 종류의 혹독함이었다. 들보를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집에 뼈대를 세웠다. 망치를 휘두를 때마다 고통스러운 기억의 조각을 부수는 것 같았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를 조롱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의 직함이나 월급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몫을 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점심시간에 팀원 중 한 명인 키 크고 마른 영식이라는 남자가 그에게 샌드위치를 건넸다. 새로운 사람은 언제나 환영이야. 그가 희죽 웃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고 그를 팀의 일원인 것처럼 대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준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존중은 말로 할 필요가 없다. 땀으로 얻는 것이다. 그날 밤, 그는 마을 외곽으로 차를 몰고 나갔다. 잡초에 반쯤 가려진 흙길 위에 무너질 것 같은 오두막이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현관은 비뚤어져 있었으며 지붕은 기와보다 구멍이 더 많았다. 울타리에 기대어 빛바랜 임대 표지판이 있었다. 서준은 시동을 끄고 그것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었지만 그에게는 기회처럼 보였다. 마을에 사는 늙은 집주인 할머니는 그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주었다. 이곳은 내 돈을 다 먹어치울 거야. 그녀가 경고했다. 서준은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빌릴게요.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작업화 주위로 먼지가 피어올랐다. 바닥은 삐걱거렸고 벽지는 벗겨졌으며 거미줄이 커튼처럼 구석구석을 덮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집이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폐허를 둘러보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소매를 걷어붙였다. 판자 하나하나 못 하나하나. 그는 오두막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다시 지을 것이었다. 삼장, 벽돌 하나하나. 제비 시내에서의 날들은 흐릿하게 지나갔지만 그것은 서준을 불안하게 하기보다는 진정시키는 방식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삶은 다툼, 쾅 닫히는 문, 또는 신랄한 말에 지배되지 않는 리듬으로 흘러갔다. 오두막의 커튼 틈새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먼지 냄새와 처마 밑에서 지저귀는 참새 소리로 그를 깨웠다. 그는 낡은 작업화를 신고 깨진 싱크대에서 얼굴을 씻고 김 반장의 팀에 합류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갔다. 일은 힘들었지만 서준은 그것을 환영했다. 박힌 파편 하나하나, 흘린 땀 한 방울, 쑤시는 근육 하나하나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망치를 휘두르고 목재를 나르고 판자를 사포질하는 것. 이 일들은 그를 속이거나 조롱하거나 그의 자존감을 추악한 무언가로 왜곡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결과를 낳았다. 비뚤어진 벽은 곧게 펴졌고 썩은 골조는 튼튼해졌다. 각 작업은 작은 승리였다. 어이, 영시가 어느 날 오후 서준이 들보를 제자리에 올리고 있을 때 환한 미소를 띤 키 크고 마른 일꾼이 외쳤다. 천천히 해, 친구. 너 때문에 우리 나머지가 나빠 보이잖아. 서준은 희죽 웃었고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어쩌면 너희 나머지가 그냥 나쁜 건지도 모르지. 김 반장조차도 평소에는 말하고 외치기만 하던 팀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드문 소리였고 서준을 가볍게 만들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남자들은 그를 자기네 사람처럼 대했다. 금요일에 경적이 울리고 공구가 치워지면 그들은 누군가의 트럭 짐칸 주위에 모여 값싼 맥주와 기름진 치킨 봉지를 들고 모였다. 도시놈이 술 잘 마시네. 어느 날 저녁 김 반장이 서준에게 맥주 한 캔을 던지며 도전했다. 서준은 캔을 따서 길게 한 모금 마셨다. 맛은 쓰고 날카로웠지만 상쾌했고 목구멍에 먼지를 가라앉혔다. 이제 알게 될 거야. 영식이 그의 어깨를 쳤다. 조심해. 그게 김 반장이 존경심을 평가하는 방식이야. 세 라운드 후에 누가 서 있느냐로. 두 남자는 웃고 맥주 캔을 돌리고 긁힌 주먹과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준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했지만 그도 함께 웃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목구멍에서 낯선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몇 년 동안 그는 자신의 집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 같았다. 그의 희생은 의무처럼 가볍게 여겨졌다. 하지만 여기 땀과 근성을 중시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서준이었고 일꾼이었고 남자였다. 그가 빌린 오두막은 그의 손길 아래에서 서서히 변해갔다. 매일 저녁 퇴근 후 그는 목재 판자 또는 그가 살 수 있는 어떤 잡동산이든 사기 위해 철물점에 들렀다. 60대 여성인 주인 아주머니는 종종 물건을 더 얹어주었다. 네가 필요한 것보다 선반에 누워있는 게 더 필요한 것 같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그의 가방에 사포 뭉치를 넣으며 말했다. 서준은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갚을게요. 그러지 마. 사람들이 물건을 썩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고치는 게 마을에 더 좋아. 오두막으로 돌아와 서준은 곰팡이 쓴 판자를 뜯어내고 깨진 판자를 교체하고 사포질하고 칠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다.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였다. 그의 어깨는 넓어졌고 팔은 더 단단해졌다. 깨진 욕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도 변했다. 더 이상 서아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삶을 질질 끌던 초췌하고 지친 남자가 아니었다. 대신 단단하고 확고한 사람이었다. 최 사장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알아차렸다. 몸이 좋아지고 있네. 어느 날 저녁 서준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식당 주인이 말했다. 어깨가 넓어졌어. 얼굴도 덜 초췌해 보이고. 서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일이 그렇게 만들죠. 최 사장님은 카운터에 기대어 눈을 가늘게 떴다. 일은 일부일 뿐이야. 더 가벼워 보여. 서준은 천천히 커피를 저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도자기 위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로만 깨졌다. 마침내 최 사장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지 말해줄 건가? 서준은 손에 든 머그잔을 꽉 쥐었다. 잠시 동안 그는 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뻔했다. 잃어버린 세월, 미소로 그를 상처준 여자, 너무 부끄러워서 보이지 않기 위해 허공으로 사라진 방법. 하지만 말은 목구멍에 걸렸다. 오늘은 아니에요. 서준이 중얼거렸다. 최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 짐을 영원히 혼자 짊어지지 마. 제비 시내는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당신의 조각들을 되돌려줄 곳이었다. 서준은 고개를 들어 최 사장님의 흔들림 없는 시선을 마주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오두막에서의 밤은 그가 익숙했던 것보다 더 조용했다. 귀뚜라미의 지저김, 멀리서 들려오는 시냇물의 부드러운 흐름, 그리고 유일한 빛은 낡은 돌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꽃에서 나왔다. 어느 날 저녁, 지붕에 또 다른 구멍을 수리한 후, 서준은 서아를 떠난 이후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작은 신발 상자와 함께 불 옆에 앉았다. 안에는 그가 한때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파편들이 있었다. 그녀의 간호대학 졸업 프로그램, 늦은 저녁 식사 영수증과 사진들, 그의 손가락이 한 장의 사진 위에 멈췄다. 서아였고 환하게 웃으며 그를 껴안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는 막 이중 근무를 마치고 기름진 햄버거와 종이봉투를 들고 깜짝 방문했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하고 그가 그녀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지금 사진을 보니 서준은 더 이상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공허한 아픔, 사랑이 독이 될 수 있고 배신이 익숙한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느꼈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사진을 불 위로 가져갔다. 가장자리가 말리고 어두워지고 불꽃이 그것을 삼키면서 타올랐다. 그는 서아의 미소가 재가 되어 굴뚝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서준은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불빛이 그의 얼굴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의 가슴 속에 짐이 움직였다. 사라지지도 치유되지도 않았지만 가벼워지고 있었다. 그의 과거 한 조각씩 재가 되기 시작했다. 사장, 렌즈를 통해
제비 시내는 사람들을 끝까지 삼키는 방식이 있었다. 그곳의 보도는 움푹 패였고 페인트는 벗겨졌으며 상점들은 마치 30년 전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잊힌 품질이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쌀쌀한 가을 아침. 한 여자가 메인 스트리트 길가에 주차된 먼지투성이 지프에서 내렸다. 그녀는 어깨에 캔버스 가방을 메고 젓갈색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그녀가 연구하고 있는 건물만큼이나 낡아 보이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미래였고 그녀의 작업은 세상이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것, 장소, 사람, 발전에 의해 뒤처진 전체 마을을 기록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조용한 호기심으로 제비 시내를 따라 움직였고 낡은 이발소의 비뚤어진 간판, 식료품점 옆에 빛바랜 벽화, 그리고 철물점의 비뚤어진 창문에 햇빛이 비치는 방식을 포착하기 위해 멈췄다.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시계가 똑딱거리는 것처럼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그때 그녀는 그를 알아차렸다. 길 건너편, 김 반장의 팀이 맡은 미완성 주택 건설 현장에서 박서준이 어깨에 목재 판자를 나르고 있었다. 햇빛 아래 그의 피부에서 땀이 반짝였고 셔츠는 몸에 달라붙었으며 그의 움직임은 단호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미래가 보통 촬영하는 유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 단단하고 너무 확고했지만 그의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힘 자체가 아니라 그 안의 고요함이었다. 렌즈를 통해 그녀는 그가 일하는 순간 몸을 숙이고 망치를 높이 들고 건설 이상의 것을 말해주는 집중력으로 턱을 악무는 순간을 포착했다. 마치 그가 앞에 있는 집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미래는 카메라를 내리고 생각에 잠긴 채 입술을 오므렸다. 거기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날 저녁, 서준은 두 번째 기회 카페의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의 청바지에는 여전히 먼지와 톱밥이 묻어 있었다. 그는 카운터에 익숙한 자리에 앉아 묻지도 않고 커피를 따라주는 최 사장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두 모금도 마시기 전에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힘든 하루였군요. 서준은 돌아섰다. 거리에 그 여자가 거기에 서 있었고 카메라 스트랩이 가슴을 가로질렀고 입술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런 셈이죠.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그의 옆 의자로 미끄러져 들어가 카메라를 카운터 위에 놓았다. 저기 모퉁이에 있는 곳에서 일하시죠. 제가 봤어요. 그녀는 말을 망설이며 단어를 찾았다. 집중력이요. 서준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를 지켜보고 있었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사진작가예요. 그녀는 카메라를 살짝 두드렸다. 저는 이런 마을, 잊힌 곳들을 기록하지만 때로는 주목할 만한 사람들을 찾기도 해요. 그는 다른 사람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여기 볼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망치 휘두르는 남자일 뿐이죠. 미래는 고개를 기울였고 그녀의 시선은 흥미로웠다.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죠. 최 사장님이 다가와 그녀 앞에 파이 한 조각을 놓았다. 오셨군요, 미래 씨. 오랜만입니다. 고마워요, 최 사장님.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다. 서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전에 와본 적 있나요? 몇 번이요? 미래가 파이를 자르며 말했다. 저는 여러 곳을 다니지만 저를 끌어당기는 곳이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제비 시내는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서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잔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아무것도 권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식사했고 두 사람 사이의 고요함에 편안함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것이 서준을 불편하게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서아나 혜진 같은 여자들은 보통 침묵을 비꼬거나 요구하거나 판단하는 말로 채웠다. 하지만 미래는 단지 거기에 앉아 공간이 숨을 쉬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호기심이 없었다. 그것은 부드러운 호기심이었다. 이름이 뭐예요? 서준이요. 서준 씨. 그녀는 마치 그 이름이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시험하는 것처럼 반복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미래예요. 그의 굳은 살 박인 손바닥이 그녀의 손을 단단하고 짧게 스쳤다. 다음 주 동안 그들의 길은 자주 마주쳤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우연히. 그녀는 그가 퇴근 후에 돌아올 때 종종 카페 카운터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최 사장님에게 그날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서준은 그 이미지들을 언뜻 보았다. 녹슨 우체통, 담쟁이 덩굴에 반쯤 덮인 헛간, 갈라진 보도 위에서 서로를 쫓는 아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보시는군요. 서준이 어느 날 저녁 말했다. 미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저는 진실을 봅니다. 버려진 곳들, 잊힌 마을들.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멈췄다고 해서 그들이 존재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서준은 머그잔을 감싸고 있는 자신의 손가락을 쳐다보았다. 그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일부는 그녀가 정말로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다른 밤에는 그들은 단지 공간을 공유했다. 서준은 커피를 마셨고 미래는 노트북으로 사진을 편집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는 그 침묵 속에서 편안함을 찾았다. 그것은 공허하지 않았다. 그것은 안전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래는 다시 김 반장의 건설 현장을 지나갔다. 서준은 잔해를 운반하고 있었고 셔츠는 땀에 젖었고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셔터를 눌렀다. 찰칵 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또 그러시는군요. 그가 외쳤다. 미래는 희죽 웃었다. 유죄입니다. 정말로 톱밥으로 뒤덮인 남자를 찍는 것을 즐기시나요? 톱밥이 아니에요. 그녀가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다. 의지예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고 재미있으면서도 당황스러웠다. 이상한 눈을 가지셨군요. 아마도요.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것이 보는 것을 볼 뿐입니다. 그날 저녁 카페에서 미래는 손에 카메라를 들고 그의 옆 의자에 앉았다. 보고 싶으세요? 서준은 망설였다. 그의 일부는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무엇을 포착했을지 두려웠다. 그것이 그가 안고 있는 파손을 보여줄까봐 두려웠다. 그가 떨쳐버릴 수 없는 짐이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그녀는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사진에는 그가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높이 들려 있었으며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턱은 굳어 있었고 눈은 날카롭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근육은 노력으로 팽팽했다. 그는 강하고 단단하고 확고해 보였다. 서준은 사진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본 적이 없었다. 몇 년 동안 서아의 말은 그를 약하고 쓸모없고 짐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여기 미래의 땅을 통해 그는 무너지지 않은 남자를 보았다. 자신을 짓고 있는 남자를. 그의 목이 메었고 비록 그는 커피 한 모금으로 그것을 숨기려고 했지만 미래는 논평하지도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가 보게 하고 조용히 화면을 닫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준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의 남자가 그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희미한 인식의 불꽃. 5장. 다른 종류의 집. 서준이 제비신의 외곽에 빌린 오두막은 한때 뼈대뿐이었다. 바닥은 그의 발걸음 아래에서 삐걱거렸고 창문은 틀 안에서 덜컹거렸으며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지붕이 샀다. 하지만 몇 달에 걸쳐 서준은 그것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될 때까지 판자 하나하나, 못 하나하나 다시 지었다. 가을이 끝날 무렵 집은 더 이상 텅 빈 껍질이 아니었다. 현관에는 무너지지 않고 기댈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난간이 있었고 지붕은 비에 끄떡없었다. 안에서는 장작 난로가 건조하고 꾸준한 열기를 내뿜었고 축축한 냉기 대신 따뜻함으로 공간을 채웠다. 삼나무와 톱밥 냄새가 공중에 떠 있었고 서준이 발전과 연관짓게 된 향기였다. 그는 이곳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을 집처럼 느끼게 한 것은 미래였다. 커튼.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마을의 중고 가게에서 막 사온 천 뭉치를 들어 보이며 선언했다. 서준은 그들을 피곤하게 쳐다보았고 유리창에 걸린 천이 무슨 차이를 만들지 알지 못했다. 그렇지. 미래가 단호하게 말하며 그를 지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커튼을 끈으로 묶었고 햇빛이 옅은 색의 천을 통해 비추어 방의 거친 모서리를 부드럽게 했다. 봐, 더 밝고 감옥 같지 않고 오두막 같잖아. 서준은 코웃음을 쳤다. 아마 내가 감옥에 너무 오래 있었나 봐. 더 이상은 아니야.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화분을 가져왔다. 작은 아이비 2개, 억센 선인장, 심지어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양치기까지. 처음에는 서준은 그것들이 불필요한 잡동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녹색이 단조로운 나무 공간을 깨뜨리고 구석을 덜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사진들이 나타났다. 그의 사진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카메라에 많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제비 시내의 사진이었다. 나무에 매달린 낡은 그네, 햇빛 아래 반짝이는 시냇물, 메인 스트리트에서 모자를 들어 인사하는 노인. 그녀는 그것들을 간단하게 액자에 넣어 벽난로 선반 위에 놓았다. 이제 이것도 내 세상이야. 그가 왜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저녁은 점차 조용한 의식이 되었다. 때로는 불 옆에 앉아 커피나 위스키 머그잔을 들고 불꽃이 튀는 동안 조용히 이야기했다. 다른 밤에는 그들은 시냇가를 따라 걸었고 그들의 신발이 자갈 위에서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나란히 걷는 부드러운 리듬으로 채워졌다. 그것은 서준이 전에 알지 못했던 종류의 우정이었다. 날카로운 말도, 조롱도, 미소 뒤에 숨겨진 것도 없이 단지 존재, 꾸준하고 서두르지 않는 따뜻함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준은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때로는 미래의 손이 도구를 교환할 때 그의 손을 살짝 스치거나 그녀가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몸을 기울일 때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조여왔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신뢰하고 버려진 느낌, 웃음거리가 된 기억.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불 가까이에 앉아 있을 때 서준은 그녀를 쳐다보는 대신 불을 멍하니 쳐다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말이 그가 막기도 전에 터져나왔다. 내가 다시 그 남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미래는 고개를 기울였다. 어떤 남자?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얻자마자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의 턱이 굳어졌고 불의 열기가 목구멍의 화끈거림에 반사되었다. 미래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머그잔을 내려놓고 다리를 꼬고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그녀가 아니야, 서준. 알아. 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떨렸다.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지 않아.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반대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럼 같아질 때까지 기다릴게. 그 말에 그의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지만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집은 작은 추가 사항마다 서서히 변해갔다. 미래는 현관의 풍경을 걸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부드럽게 댕그렁거렸다. 서준은 남은 나무로 책장을 만들었고 그녀는 중고시장에서 산 문고판 책들로 그것을 채웠다. 때로는 함께 요리했다. 그녀는 그에게 소금과 후추 이상의 것으로 양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장작 더미 전체를 부수지 않고 장작을 쪼개는 법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밤 시즌 첫눈이 내렸다. 바깥 세상은 하얗게 변했고 지붕은 눈의 무게에 끄떡없었다. 서준과 미래는 불 가까이에 앉아 있었고 황금빛이 벽을 붉게 물들였다. 미래는 턱을 손에 괴고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녀가 한 짓을 나에게 말해줄 건가? 질문은 연기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서준은 얼어붙었고 숨이 폐와 목구멍 사이에 막혔다. 그는 몇 달 동안 이 순간을 피했고 일과 톱밥 아래에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대화 아래에 그것을 묻었다. 하지만 미래가 요구하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묻는 방식은
그의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그는 마치 불꽃이 용기를 줄 수 있다는 듯이 불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녀는 떠나고 싶어 했어. 서준이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졸업하자마자 그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끝냈어. 그녀는 내가 내 임무를 다했다고 말했어. 나를 짐이라고 불렀어. 그 말은 그의 목구멍에 걸렸고 그들이 처음 말해진 밤처럼 여전히 날 것이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미래는 숨을 헐떡이지도 얼굴을 찌푸리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들었고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침묵은 감싸 안았다. 서준은 힘들게 삼켰다. 내가 떠날 때 그녀는 마치 재미있는 일인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었어. 불꽃이 튀었다. 창가에는 눈이 부드럽게 내렸다. 미래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를 만지지도 밀치지도 않고 단지 그가 그녀의 존재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다. 놀랍지 않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유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나 불신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사실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준은 진실이 그에게 다가와도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숨을 내쉬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미래는 거기에 앉아 조용하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바로 그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6장. 후회이면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서아의 밤에 익숙한 배경음이 되었다. 병원 복도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옅은 색의 벽은 시간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수술복을 고쳐 입고 병실에서 병실로 이동하면서 소매를 잡아당겼다. 모니터는 펌프의 명령을 기다리며 삐소리를 냈고 지친 목소리들이 단호한 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간호사 이서아라고 적혀 있었지만 성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거의 아이러니했다. 새벽 3시가 되자 피로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휴게실로 몰래 들어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쓴 커피 머그잔을 꽉 쥐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눈 밑에 다크서클, 한때 윤기 나던 머리카락은 이제 헝클어져 있었고 끝없는 야간 근무로 젊음의 빛이 사라졌다. 이것은 그녀가 자유를 생각하며 상상했던 삶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 혜진이 병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어젯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듯한 꼭 끼는 드레스를 입고 차에 기대어 있었다. 가자. 혜진이 담배를 던지며 외쳤다. 아직 열려있는 바가 있어. 너는 긴장을 풀어야 해. 서아는 콧등을 꼬집었다. 방금 12시간 연속으로 일했어. 더더욱 이유가 되지. 혜진이 희죽 웃으며 선글라스를 썼다. 모든 것을 잊을 때까지 마시는 거야. 서아는 망설였지만 침묵이 형벌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조용한 아파트로 돌아갈 생각에 그녀는 조수석에 올라탔다. 반은 오래된 맥주와 절망의 냄새가 났다. 네온 사인이 깜빡였고 지친 눈과 억지 미소를 지은 남자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혜진은 이곳에서 매우 즐거워했고 이미 바에 서서 음료를 주문하고 다른 곳을 쳐다보는 누구에게나 추파를 던지고 있었다. 좀 살아봐. 혜진이 음악 소리를 뚫고 소리치며 서아의 손에 잔을 밀어 넣었다. 서아는 논쟁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마셨다. 목구멍의 화끈거림은 날카롭고 거의 정화되는 듯 했지만 피로나 가슴속의 쑤시는 공허함을 지워주지는 못했다. 밤이 끝날 무렵 그녀는 낯선 사람의 아파트에 있었고 그가 그녀의 귀에 진부한 칭찬을 속삭이는 동안 벗겨지는 벽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녀는 새벽이 오기 전에 떠났고 하이힐을 손에 들고 숙취보다 더 무거운 자기 혐오를 느꼈다. 며칠이 흐릿하게 지나갔고 주가 되었다. 병원은 그녀의 힘을 빼앗아갔고 파티는 남은 것을 소진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김 여사의 목소리는 항상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너는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 어느 일요일 오후 서아가 방문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쏘아붙였다. 바에서 바로 뛰어다니고 형편없는 남자에게 가는 것이 성공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니? 너는 간호사지 10대가 아니야.
서아는 이를 악물었다. 적어도 나는 너처럼 갇혀있지는 않아. 매일 남편을 섬겨야 하잖아. 김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외로운 것보다 갇혀있는 게 낫지. 그 말은 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게 그녀를 때렸다.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뛰쳐나갔지만 김 여사의 목소리는 그녀를 차까지 따라왔다. 외로운 관계는 왔다가 갔고 각각은 흥분으로 시작했지만 같은 쓴맛으로 끝났다. 한 남자는 돈을 빌리고 사라졌다. 다른 한 남자는 몇 주 동안 그녀를 유혹하고 병원의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 가장 최근의 남자는 그녀를 식당 테이블에 이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각각의 실패는 그녀의 얼굴에 비친 거울 같았다. 각각의 배신은 그녀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특히 힘든 근무를 마친 후 서아는 아파트로 비틀거리며 들어와 신발을 벗고 소파에 쓰러졌다.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어떤 술, 어떤 남자, 어떤 직함도 채울 수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시선은 책장으로 향했고 졸업 이후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낡은 간호 교과서들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한 권을 집어들고 그것을 꺼냈을 때 책 페이지 사이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사진 한 장. 그녀는 숨을 참았다. 서준이었고 그들의 옛 거실에 서서 그녀의 교과서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높이 들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넓고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전혀 가식이 없었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공장에서 묻은 먼지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그가 걸어놓은 값싼 현수막이 보였다. 축하해. 미래의 간호사 아가씨. 약간 비뚤어져 있었지만 진심이었다. 서아는 시야가 흐려질 때까지 사진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날을 기억했다. 그녀는 수제 파티에 대한 부끄러움에 눈을 굴렸고 그것의 단순함에 짜증이 났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 대신 너무 애쓴 것에 대해 무언가 중얼거렸다. 그는 부드럽게 웃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어쨌든 그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조여왔다. 서준은 밤, 주말, 휴일 내내 일했고 모두 그녀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그는 식료품, 청구서, 그녀의 꿈을 어깨에 짊어졌다. 그는 다른 누구도 믿지 않았을 때 그녀를 믿었고 그녀는 그를 쓰레기처럼 버렸다. 사진이 그녀의 손에서 떨렸다. 그녀는 마치 그것이 자신을 지탱해 줄 것처럼 가슴에 눌렀지만 대신 그것은 그녀를 부서뜨렸다. 흐느낌이 갑작스럽고 격렬하고 억누를 수 없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굽히고 떨며 빛바랜 사진 위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텅 빈 아파트를 가득 채웠고 벽에 메아리 쳤으며 거칠고 날카로웠다. 처음으로 서아는 몇 년간의 변명과 강한 척 아래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인정했다. 그녀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을 파괴했다. 7장. 침묵 속에서의 탐색. 서아는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서준의 미소, 빛나고 순수한 잠결에도 그녀를 괴롭혔다. 그의 자부심의 기억은 그녀가 각 근무 시간에 들고 다니는 의료 청진기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그녀는 가슴 속에서 똑같은 쑤시는 통증을 느끼며 일어났다. 반복해서 한 단어를 속삭이는 통증. 그를 찾아. 그녀가 한 첫 번째 전화는 가장 어려웠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에 전화기를 들고 엄지손가락이 박지훈의 번호 위에 떠 있었다. 그와 이야기한 지 몇 년이 지났다. 서준의 동생, 그들의 아파트 주위를 맴돌며 서준을 놀렸지만 항상 형을 존경하던 소년. 전화가 연결되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낮고 조심스러웠을 때 서아는 힘들게 삼켰다. 지훈아, 나 서아야. 전화기 저편은 조용했고 그녀의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
마침내 지훈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손이 침대 시트를 꽉 쥐었다. 서준이랑 이야기해야 해. 제발 그냥 그가 괜찮은지만 알면 돼. 날카로운 한숨, 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야 신경 쓰이시나?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찔렀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냥 그를 만나야 해. 제발, 지훈아. 그냥 그가 어디 있는지 말해줘. 지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형은 내가 찾을 필요 없어. 지금도, 앞으로도. 너는 그를 가졌었어, 서아. 너는 그의 모든 것을 가졌었고, 그의 면전에서 그것을 버렸어. 내가 남은 것을 파헤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그를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어. 나는 단지, 그만해.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너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야. 그는 갔어. 그리고 만약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의 절반이라도 그를 신경 썼다면 영원히 그를 내버려둬. 전화가 끊겼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녀는 지훈의 경고를 존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거부가 그녀의 갈망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눈을 돌렸다. 몇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었고 그녀는 끊임없이 인터넷을 검색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심지어 오래전 잊힌 싸이월드 페이지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박서준은 온라인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사진도, 게시물도, 댓글도, 심지어 친구의 오래된 태그조차도 없었다. 마치 온기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이 흐려질 때까지 검색 엔진에 그의 이름을 입력했다. 결과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낯선 사람들. 다른 주에서 온 부고, 텍사스의 축구 코치, 오하이오의 트럭 운전사를 보여주었다. 그들 중 누구도 서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그녀의 환자들을 긁어모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노트북을 쾅 닫고 침묵 속에 속삭였다. 어디 있어, 서준아? 그녀의 아파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직접 행동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옛 동네를 지나 운전했고 유령처럼 블록을 돌며 자신의 기억을 괴롭혔다. 그들이 한때 함께 살았던 아파트는 이제 새 커튼이 있었고 현관에는 유모차가 있었으며 문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길 건너편 차에 앉아 속이 메스꺼워질 때까지 쳐다보다가 운전해서 떠났다. 그녀는 서준이 한때 야간 근무를 했던 공장에 들러 녹슨 문 옆에 차를 세웠다. 건물은 이제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창문은 어두웠다. 경비원이 그녀의 차 창문을 두드리고 계속 가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억지 감사를 표하며 그렇게 했다. 그녀는 심지어 그가 가끔 주말에 일했던 건설 현장까지 확인했고 현장 감독에게 키 크고 검은 머리에 굳은 살 박인 손 그리고 조용한 눈을 가진 남자를 기억하는지 물었다. 어떤 사람들은 어깨를 으쓱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대답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혜진은 그 변화를 알아차렸다. 너 미쳐가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바에서 혜진이 말했다. 서아가 자신의 잔을 건드리지 않는 동안 음료를 홀짝이며 나는 괜찮아. 서아가 중얼거렸고 그녀의 눈은 마치 서준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듯이 군중을 훑었다. 혜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유령을 쫓고 있어. 아마 그 남자는 재혼해서 최고의 삶을 살고 네가 존재했다는 것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너도 그렇게 해야 해. 그 말은 혜진의 의도보다 더 서아를 아프게 했고 그녀는 잔을 밀어냈다. 너는 이해하지 못해, 그렇지? 혜진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희죽 웃었다. 너는 좋은 남자를 가졌었어. 네가 더 나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를 버렸지.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너는 그가 네가 가졌던 최고의 남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어. 서아는 의자가 바닥에 긁히며 일어섰다. 너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혜진의 조롱하는 웃음소리는 그녀를 문 밖까지 따라왔다. 절망은 그녀를 더욱 몰아붙였다. 그녀는 서준이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곳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식당, 주유소, 모텔이 있는 작은 마을들. 그녀는 각 카페에 들어가 얼굴들을 살폈고, 때로는 낯선 사람들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깨를 으쓱했고 몇몇은 눈을 가늘게 떴다. 한 여종업원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아가씨. 어느 주말. 그녀는 두 번째 기회 카페라는 식당 체인을 발견했다. 그 이름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서준이 좋아할 만한 것. 그가 한때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말했던 방식에 맞는 것 같았다. 희망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운전했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지점을 방문했다. 그린우드의 몇 군데, 벤튼의 한 군데, 그리고 두 마을 떨어진 곳에 몇 군데 더. 그녀는 카운터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서준과 비슷한 남자를 본 적이 있는지 웨이트리스들에게 물었다. 키 크고 말이 없고 열심히 일하는 손. 매번 대답은 같았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긴 밤 동안 그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는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았고 심장은 답없는 질문들로 쿵쾅거렸다. 왜 그녀는 놓아줄 수 없을까? 왜 그의 침묵이 그녀가 그 이후로 겪었던 모든 거절보다 더 크게 울렸을까? 그녀는 그것이 죄책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를 찾는 것이 그녀에게 마무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리움이었다. 안정, 헌신. 그녀가 너무 늦을 때까지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종류의 사랑에 대한 절박한 갈망. 그것은 우연히 일어났다. 그녀는 다른 식당 밖 차에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컵 홀더에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전화기가 지역 포럼의 알림으로 진동했다. 누군가 방문할 만한 작은 마을에 대한 스레드에 댓글을 달았다. 서아는 무심코 스크롤하다가 멈칫했다. 한 사용자가 제비 시내라는 곳을 언급했다. 그 단어들은 화면에서 튀어나왔다. 숨겨진 체육관. 게시물에는 지도에도 거의 없는 작은 마을. 거기에 오래된 식당이 있어. 두 번째 기회 카페. 라고 쓰여 있었다. 현지인들은 주인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해. 서아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그녀의 숨이 막혔다. 얕고 빨랐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진정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8장. 부재중 전화. 아침은 다른 모든 날과 같이 시작되었다. 서준의 작은 창문 커튼 틈새로 옅은 빛이 스며들어 나무 바닥에 얇은 빗줄기를 그렸다. 공기는 방구석에 있는 작업대에서 나는 톱밥 냄새가 났다. 그의 최신 프로젝트는 최 사장님의 손녀를 위한 흔들의자였다. 서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긴 노동의 한 주 끝에 관절이 뻣뻣했다. 그는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침대 옆 탁자에서 전화기를 집었다. 그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거리에 나가기 전에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화면이 밝아지자 그의 심장이 조여왔다. 169통의 부재중 전화. 모두 같은 번호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장치 위에 떠 있었고 숨이 목구멍에 막혔다. 몇 년 동안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밤의 조용한 시간에 맴도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사는 법을 스스로 훈련했다. 하지만 이제 빛나는 숫자를 멍하니 쳐다보면서 과거가 그의 가슴 속의 짐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누구인지 알았다. 그는 모든 읽지 않은 알림에서 그녀의 유령을 느낄 수 있었다. 서아. 서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전화기를 양손 사이에 매달고 기억들이 초대받지 않고 날카롭게 밀려오면서 턱을 악물었다. 초창기의 그녀의 웃음소리, 배신의 고통, 그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떠났을 때의 침묵 소리. 그는 코로 길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한동안 그는 단지 바닥을 멍하니 쳐다보았고 전화기가 그의 손바닥에서 다시 진동했다.
170번째 전화. 그는 그것을 무시해야 했다. 그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 무언가, 분노의 일부, 호기심의 일부, 오래된 흉터의 아픔의 일부가 그의 엄지손가락을 화면 쪽으로 향하게 했다. 그는 받았다. 처음에는 단지 바람 소리,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가쁘고 불규칙한 숨소리, 그리고 끊어진 흐느낌뿐이었다. 서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로 막혀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준아, 제발. 서아가 속삭였고 절망이 가득했다. 몇 주 동안 너에게 연락하려고 했어. 내 생각, 내가 한 짓,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 서준은 동상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말이 더 빨리 공포에 질려 터져 나왔고 마치 그녀가 전화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정말 멍청했어. 나는 정말 이기적이었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망쳤어. 우리를 망쳤어. 그녀의 흐느낌이 수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제발, 서준아. 제발. 나를 만나줘. 내가 설명하게 해줘.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줘. 나는 뭐든지 할게. 그녀의 목소리가 막혔고 흐느낌으로 터져 나왔다. 서준은 눈을 감았고 그의 엄지손가락이 낡은 전화기 케이스를 무의식적으로 문질렀다. 각각의 애원은 그가 마음속에 쌓아올린 벽에 무겁게 부딪혔다. 몇 년 동안 그는 유령처럼 조용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그가 대답하기를 거부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준아,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녀가 흐느낌 사이로 내뱉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였어. 나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이제 나는 그것을 깨달았고 너를 버린 나 자신이 미워. 제발 나를 용서해줘. 제발. 그녀의 말이 연기처럼 방 안에 떠 있었다. 마침내 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땅의 느린 움직임처럼 낮고 꾸준했다. 서아. 울음소리가 멈췄고 날카로운 숨소리로 바뀌었다. 난 내가 버리고 간 그 남자가 아니야. 그 후의 침묵은 짙고 무거웠다. 서아의 숨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불규칙하게 들려왔고 마치 잡을 것을 찾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준은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단호한 평온함으로 그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침대 위에 떨어졌다. 서준은 벽을 멍하니 쳐다보았고 가슴이 조여왔지만 정신은 굳건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고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드러냈다. 그는 단 하나의 진실만을 말했지만 그것은 마치 그가 그녀의 세계에서 사라진 이후로 쌓아온 모든 힘을 빼앗아간 것 같았다. 그의 뒤에서 바닥이 살짝 삐걱거렸다. 서준아. 미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망설였다. 그녀는 문지방에 서 있었다. 카메라가 옆에 매달려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침 햇살을 받아들였다. 아마도 그녀는 아침 식사나 그가 완성하고 있는 의자에 대해 물어보러 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녀를 멈칫하게 했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방을 가로질러 그의 옆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잠시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서준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가락의 떨림이 그녀의 손길 아래에서 서서히 안정되었다. 질문도 판단도 없이 단지 침묵. 그리고 그가 무너질 것 같다고 느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그녀의 손의 무게. 그날 아침 처음으로 서준은 과거에서 얼굴을 돌려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9장. 카페에서의 대결. 제비 시내 위의 하늘은 오후 중반까지 강철 회색으로 변했다. 서준의 작업장 창문에 첫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가 문을 잠그고 두 번째 기회 카페까지 몇 블록을 걸어갈 때쯤 폭풍은 맹렬하게 몰아쳤다.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을 가렸다. 마을 뒤의 시냇물은 그의 가슴 속에 혼란을 비추는 거울처럼 불어났다. 그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 재킷에서 물을 털어냈고 커피, 지글거리는 베이컨, 갓 구운 빵의 편안한 향기에 맞이받았다. 몇몇 단골 손님들이 고개를 들어 고개를 끄덕이고 살짝 미소 지었다. 제비 시내에서의 삶은 느리고 꾸준했으며 그 순간 서준은 그 일상적인 단순함을 즐겼다. 하지만 문종이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더 날카로웠고 카페의 따뜻함은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냉기를 막을 수 없었다. 창문의 빗줄기 사이로 그는 그녀를 보았다. 서아,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옷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떨며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커져 있었고 공포에 질려 있었으며 절망으로 야생적이었고 작은 카페에 식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둘러볼 때 그녀의 입술은 떨렸다. 서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바깥 폭풍에 거의 잠겼다. 카페는 조용해졌다. 대화는 중간에 얼어붙었고 컵은 입으로 가는 도중에 멈췄으며 그들은 모두 그녀의 존재의 강렬함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서아는 앞으로 나섰고 젖은 바닥에 부츠가 찰칵거렸고 그러자 그녀의 무릎이 땅에 닿았다. 물이 그녀 주위로 고여 마루판 틈새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머리를 숙이고 떨며 두 손을 그를 향해 뻗었다. 떨렸다. 미안해. 그녀가 울었다. 제발, 제발, 서준아, 나를 용서해줘.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중요한 모든 것을. 그리고 그것은 너였어. 항상 너였어. 말이 쏟아져 나왔고 서두르고 절박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나는 정말 멍청했어. 나는 정말 이기적이었어. 나는 몰랐어.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 제발 부탁이야. 나는 뭐든지 할게.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게. 단지 나를 버리지 마. 서준은 잠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옆에서 느슨한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조여왔고 공포도 후회도 없이 단지 10년 동안 쌓아온 느리고 끓어오르는 힘이었다. 미래는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와 그의 허리 아래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녀의 존재는 평온하고 안심시켜 주었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를 안정시켜 주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서아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의 세상의 중심이었던 여자, 미소로 그를 버렸던 여자. 카페는 조용했다. 심지어 비도 멈춘 것 같았고 창문을 단호한 리듬으로 두드렸으며 방 안의 긴장감을 반영했다. 서아는 무릎으로 앞으로 기어갔고 젖은 바닥을 살짝 미끄러졌다. 서준아, 제발.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변했어. 내가 증명할게. 단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그녀의 말이 막히고 부서졌고 카페에서 비참한 애원의 메아리를 남겼다. 서준의 입술이 굳어졌다. 노동의 세월, 자신을 재건하고 그녀의 그림자 없이 서는 법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요약되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기 위해 약간 몸을 숙였고 그의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바깥 폭풍과 안의 흐느낌을 뚫었다. 내가 나에게 사라지는 법을 가르쳐줬어. 그가 말했다. 각각의 말이 꾸준하고 신중했다. 이제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될 거야. 서아는 고개를 들었고 비와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 돼, 안 돼, 서준아, 그러지 마.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미래는 부드럽게 그의 손가락을 그녀의 손가락과 엮었고 그가 돌아설 때 그를 단단히 잡았다. 그들은 함께 문으로 걸어갔고 그들의 작업화가 문지방의 웅덩이에서 튀었고 종이 부드럽게 뒤에서 울렸다. 카페의 단골 손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사람들은 속삭였고 다른 사람들은 멍하니 쳐다보았지만 모두 방금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목격했다. 서아는 여전히 바닥에 있었고 젖고 떨고 폭풍 속에서 그리고 그녀 자신 안에서 부서졌다. 그녀는 손을 뻗었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이제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흐느낌이 방 안에 메아리 쳤고 젖고 끊어졌으며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서준은 이미 반대편에 있었고 그녀가 되찾으려고 애썼던 길밖에 있었다. 밖은 비가 세차게 쏟아져 내려 그와 미래가 거리를 내려갈 때 그녀의 울음소리를 삼켜버렸다. 그의 젖은 재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선택의 명확성을 느꼈다. 그가 더 이상 조용히 그 서류에 서명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 그가 자유롭고 단단하고 마침내 온전하다는 것. 그가 멀어질수록 서아의 울음소리는 작아졌다. 폭풍은 그녀의 비참함을 삼켜버리는 것 같았고 카페를 우울하고 슬픈 침묵 속에 남겨두었다. 바닥의 웅덩이만이 그녀의 몰락.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했던 유일한 사람을 잃은 여자의 절박한 애원의 기억을 비추고 있었다. 서준은 미래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녀의 따뜻한 손이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하고 그가 필요했던 곰이 되어준 것에 대한 감사. 함께 그들은 비를 맞으며 걸었고 카페에서 멀어지고 과거를 뒤로하고 폭풍 속에 무릎을 꿇은 서아를 뒤로하고 선택의 무게가 마침내 그녀를 짓눌렀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박서준은 떠나는 데서 오는 자유를 느꼈다. 10장. 떡갈나무 아래에서 제비 시내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주변 숲에서 나는 축축한 흙과 소나무 냄새가 났다. 흩어진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추어 여러 세대에 걸쳐 마을을 지켜온 고목. 떡갈나무 아래 땅을 비추었다. 넓게 펼쳐진 나뭇가지들이 세상을 감싸 안는 듯 뻗어 있었고 가벼운 바람에 나뭇잎이 스쳐 지나갔다. 서준은 떡갈나무 아래에 서서 조끼의 옷깃을 세 번째로 고쳐 입었지만 이미 완벽하게 맞았다.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고 더 가볍고 더 단단했다. 불확실성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삶. 그가 무에서 다시 지은 삶에 발을 들여놓는 흥분이었다. 미래는 군중의 가장자리에서 나타났고 바람에 살짝 날리는 단순한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빛났다. 그녀의 어깨에 보통 매달려 있던 카메라는 오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 지었고 작고 진심 어린 미소였고 서준은 가슴속에서 평온의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아침 햇살이 더 밝아 보이게 하는 조용한 기쁨. 그들 주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환한 미소를 띤 최 사장님. 김 반장과 그의 팀이 마지막 장식 몇 개를 가져왔다. 이웃들이 갓 구운 빵과 직접 만든 스튜를 들고 있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다리 사이를 뛰어다니며 열린 들판에서 종소리처럼 웃음소리를 내며 서로를 쫓았다. 마을 전체가 이 순간을 위해 함께 모였고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사랑을 위한 작은 축하였다. 최 사장님이 서준에게 몸을 기울이며 팔꿈치로 살짝 찔렀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나를 볼 줄은 몰랐다, 얘야. 그가 거칠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은 킥킥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시간이 좀 걸렸죠?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최 사장님이 대답했다. 모든 노력, 모든 고통. 이건 내 거야. 예식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신랑 들러리로 서 있던 김 반장이 헛기침을 하고 환하게 웃었다. 그는 서준을 예전에 알았다. 그가 어리고 자신감이 없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가 미래 옆에 단단히 서 있는 것을 보니 자부심이 솟구쳤다. 미래의 아버지, 온화한 눈을 가진 조용한 남자가 신부를 통로로 안내했다. 그들이 서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그의 작지만 단단한 손을 부드럽게 잡았고 그들의 손가락은 마치 항상 맞았던 조각처럼 자연스럽게 엮였다. 온화한 남자는 헌신, 협력, 그리고 시련을 이겨내는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조용한 말을 했다. 서준은 그 말의 무게가 가슴에 와닿도록 귀를 기울였다. 그는 미래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그의 손을 살짝 쥐는 것으로 화답했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반짝였다. 서약을 할 때가 되었을 때 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울려 퍼졌다. 미래야.
나는 내가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하며 몇 년을 길을 잃었어. 너는 사랑이 조용하고 인내심 있고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 나는 정직, 웃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존중 위에 세워진 삶을 너와 함께 지을 것을 약속해. 나는 항상 존재하고 안내하고 배우고 너와 함께 성장할 것을 약속해. 나는 너에게 속해. 모든 면에서 나는 너에게 속하는 법을 배웠어. 미래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설득력이 있었다. 서준아, 너는 사랑 속에서 강하고 인내심과 친절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 나는 폭풍과 햇살, 조용한 순간과 혼란을 통해 당신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매일을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은 나의 집이고 나는 당신의 집입니다. 김 반장이 가볍게 박수를 쳤고 최 사장님의 깊은 웃음소리가 들판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군중은 속삭이고 고개를 끄덕였고 미소는 환하고 눈빛은 따뜻했다. 서준이 미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을 때 그것의 단순함이 그를 감동시켰다. 빛나는 금반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완벽했다. 그것은 부나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노력하여 이룬 삶의 진정성을 상징했다. 미래는 그 제스처에 화답했고 비슷한 반지를 그의 손에 끼웠고 그들의 손은 자연스럽게 엮였다. 주례가 그들을 부부라고 선언했고 군중은 박수갈채를 터뜨렸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이웃들은 손을 흔들었고 갓 구운 빵의 향기로운 냄새가 비온 뒤 축축한 흙냄새와 섞였다. 서준은 미래에게 키스하기 위해 약간 몸을 숙였다. 부드럽고 느리고 그들이 함께 겪은 모든 것과 그들이 함께 지을 모든 것에 대한 조용한 확인. 예식이 끝난 후 서준은 군중을 해치며 악수를 하고 웃음을 나누었다. 그는 그의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지도를 구하러 온 젊은이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들이 밖에 줄지어 늘어선 광택나는 자전거를 감탄할 때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견습생을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기계 기술뿐만 아니라 인내, 그리고 정직한 노동에 대한 자부심, 그가 한때 배우기를 바랐던 교훈들을 가르쳤다. 선생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 젊은이가 존경심으로 눈을 빛내며 말했다. 제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저를 믿게 해주셨어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한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계속 노력해.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중요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야. 마당 건너편에서 미래는 최 사장님과 몇몇 다른 여성들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가볍고 전염성이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시선을 마주치고 윙크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평온하고 확실한 익숙함을 느꼈다. 이곳이 그가 속한 곳이었다. 나중에 해가 나무 뒤로 저물기 시작하고 들판을 호박색 빛으로 물들일 때 서준은 미래와 조용한 순간을 찾았다. 그들은 떡갈나무 아래에 서 있었고 바람이 마치 우주 자체의 박수처럼 나뭇잎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미래가 조용히 물었고 그녀의 시선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서준은 한숨을 쉬었고 몇 년 동안 간직해온 말이 마침내 나왔다. 가끔 그가 인정했다. 아직도 그녀에게서 소식이 와. 전화, 문자.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아. 그는 잠시 멈추고 미래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아. 이제 이해가 돼. 어떤 작별 인사는 영원히 지속되도록 되어 있어.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많이 발전했어, 서준아. 네가 항상 되어야 할 남자를 봐. 서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긴장, 고통,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그를 만든 실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따뜻함에 둘러싸여 그의 삶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는 마침내 온전함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면서 떡갈나무 주위에 등불이 켜졌고
모여든 군중 위로 황금빛 빛을 비추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지역 밴드가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좋아했던 곡들을 연주했다. 서준과 미래는 군중을 헤치며 웃음소리가 가득한 발걸음으로 손을 꼭 잡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두 아이가 젖은 잔디 위에서 살짝 비틀거리며 킥킥 웃으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는 감사함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 삶 소박하고 진실하고 자연과 가까운 그가 감히 희망했던 것보다 더 많았다. 오토바이, 수리점, 견습생들, 카페, 공동체, 이 모든 것이 그가 몇 년 동안 조심스럽게 짜온 테피스트리의 실들이었다. 그리고 그 테피스트리의 중심에서 그의 손에 들린 미래의 손. 그는 전에 알지 못했던 온전함을 느꼈다. 서준의 전화기가 잠시 진동했다. 그는 쳐다보았고 또 다른 낯선 번호. 아마도 서아일 것이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잠시 머물렀고 그러고 나서 그는 그것을 내려놓았다. 분노도 후회도 없이 단지 수용. 닫힌 일부 문은 이유가 있어서 영원히 닫혀 있어야 한다. 그는 미래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등불빛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미소는 부드럽고 확실했다. 그리고 그 순간 넓게 펼쳐진 떡갈나무 가지 아래에서 서준은 알았다.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